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오늘은 제 연말연초를 책임져준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것도 무려 신간으로 제 연말연초를 꽉꽉 채워주셨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어떤 작가님인지 모두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김초엽 작가님의 책 4권과 함께합니다. 한 주의 책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SF라고 하는 건 과학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쓴 소설이잖아요.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느낌은 굉장히 허구적인데 이런 객관적이어야 되고 사실적이어야 되는 과학적 소재를 이용해서 쓴 소설이다 보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조합에서 오는 그런 새로운 느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굉장히 하드한 SF 소설도 재밌긴 하지만 저는 인간의 삶이나 철학적인 문제를 밑바탕으로 두는 그런 SF 소설을 좋아해서 대표적인 작가로는 테드 창이 있겠죠. 테드 창 소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결을 이어가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 김초엽 작가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김초엽 작가님의 이름을 알게 된 건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이었어요. 어떤 콘텐츠에서 이 책에 관한 소개를 해주는데 SF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초엽 작가님의 이름을 알린 작품 중에 하나가 사이보그가 되다인 것 같은데요. 이 책은 그때 발간됐던 당시에 올해의 책으로 뽑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초엽 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대문학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젊은 작가다, 글을 잘 쓰시는 분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김초엽 작가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가 밀리의 서재에서 김초엽 작가님의 지구 끝의 온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 지구 끝의 온실이 김초엽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이라고 해서 굉장히 구미도 당겼고요. 또 장편 SF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해서 바로 읽게 됐습니다. 초반에는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이북으로 읽고 있었는데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종이책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책으로 출판되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고요. 또 운이 좋게도 초판본을 받게 돼서 김초엽 작가님의 사인본이 있는 책을 받게 됐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예상대로 정말 좋았던 소설이었고요. SF 작가님 중에 또 한 분의 최애 작가님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김초엽 세계관에 발을 디뎠을 때 김초엽 작가님의 단편 소설집이 새로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이미 단편 소설 분야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었던 분이었고 장편 소설도 너무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하게 됐고 그 책이 바로 방금 떠나온 세계입니다. 역시나 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올해 작가님 너무 훌륭하셨다. 너무 열일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신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작가님들이랑 같이 쓰신 작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독 초단편 소설집이 나온다는 거예요. 초단편이면 여러 가지 소재들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잖아요. 이 SF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독특한 소재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안 살 수가 없어서 또 출간되자마자 구매를 하게 되고 읽게 되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날짜도 잊을 수가 없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신간 알림이 또 울립니다. 물의 모사라고 하는 핀 시리즈 소설편으로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랑 다른 시간을 사시는 분인가? 이렇게 SF를 잘 쓰시는 이유가 외계인이어서 그런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기도 해서 또 나한테 주는 선물인 양 이 책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첫 번째 책으로 이 책을 읽게 됐는데요.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지구꽃의 온실, 2021년 10월 방금 또 나온 세계, 11월 행성어 서점, 그리고 12월 무레모사까지 총 4편의 책을 출판하셨고, 이 책들을 나올 때마다 차례대로 우연치 않게 읽어가면서 김초엽의 세계관에 푹 빠져버린 제가 이제 이 책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에 전체적인 느낌을 얘기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지구꽃의 온실은 김초엽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입니다. 디스토피아 세계관과 재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책인데요. 이 소설의 시작은 재난 상황이 끝이 난 이후의 세계에서 이 재난이 어떻게 끝이 났는가에 대해서 역추적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 상황을 이겨내는, 거기서 살아남는 그런 긴박함이나 약간 가슴 졸림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하나의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것에서 오는 희열이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더스트 시대에는 더스트가 몸에 닿기만 해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돔시티를 형성해서 살게 되는데, 모두 예상하셨다시피 이 돔시티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게 되고, 결국 이 돔시티에서도 쫓겨나거나 약탈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돔시티 주변에서 그들만의 마을을 만들거나 아니면 떠돌아다니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중에 주인공인 나오미와 아마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오미와 아마라는 이 더스트의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연구실에서 각종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도망쳐온 자매인데요. 나오미와 달리 아마라는 불완전한 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으로 내성인이 모여있다는 아지트를 찾아가게 되고, 그 아지트가 바로 이 책의 제목인 지구 끝의 온실입니다. 소설 초반에 등장하는 그 재난 이후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이 더스트 시대의 내성인들의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풀어가는 과정이 이 소설의 전체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모스바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식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약탈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식물, 이런 약한 이미지의 것들이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김초엽 작가님만의 연대적이고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작가님은 이렇게 지구 전체를 덮어버리는 생물체를 구상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균류, 곤충까지 검토를 하셨는데, 이 식물만이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생태계 피라미드를 보면 이 식물이 가장 아래쪽을 담당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약탈하기 쉬운 생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식물이 없으면 이 피라미드조차 형성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떻게 해서든 진화해서 살아가는 이 식물의 생명력을 김초엽 작가님은 굉장히 눈여겨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식물들을 이용한, 식물들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남기신 작가님의 말이 이 책의 모든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뒷페이지에 작가의 말 중에 보면, 이 소설을 쓰며 우리가 이미 깊이 개입해버린, 되돌릴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곳 지구를 생각했다.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는 세계를 마주하면서도 마침내 그것을 재건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마도 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다. 단순한 재미의 SF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꼭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을 소설인 것 같습니다. 김초엽 작가님의 지구 끝의 온실이었습니다. 이번 책은 2021년 10월에 나온 김초엽 작가님의 두 번째 단편 소설집 방금 또 나온 세계입니다.
이 책은 2019년, 2020년에 김초엽 작가님이 다른 지면에 쓰셨던 단편 소설을 모은 책이고요. 그래서 포함된 작품들을 보면 한번 보셨던 작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밀리의 서재 시티픽션에서 케빈 방정식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케빈 방정식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최후의 라이오니, 마리의 춤, 로라, 숨그림자, 오래된 협약, 인지공간, 케빈 방정식 이렇게 7편의 작품이 수록되어져 있고요. 소재별로 조금 묶어보자면 최후의 라이오니와 숨그림자, 오래된 협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행성에 도착한 이방인들을 소재로 하고 있고, 마리의 춤, 로라 같은 경우는 사이보그가 되다가 생각나는 작품들이었고, 인지공간과 케빈 방정식은 장애를 소재로 한 작품들입니다.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너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줄거리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각 작품들을 읽고 나서 제가 느꼈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냥 이런 뉘앙스의 소설이구나 하고 가볍게 들어주시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품인 최후의 라이오니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이 작품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과연 긍정적이기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두려움을 아는 것, 두려움을 알고 죽음을 알고 마지막을 아는 사람만이 사람을 위할 줄 알고 그런 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소설이었고요. 두 번째 작품인 마리의 춤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 평범한 지각 능력을 가졌다는 게 과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했고, 또 내가 겪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하고 판단하고 위로하는 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든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라라는 작품은 실존하지 않는, 실제하지 않는 세 번째 팔을 느끼는 한 여자를 사랑하는 한 남자의 시선으로 쓰여진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이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사랑하지만 끝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신에게도 있지 않나요? 이 문장이 이 소설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문장인데 궁금하시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작품인 숨그림자는 그 김초엽 작가님만의 따뜻한 감성이 듬뿍 들어있는 작품이었어요. 제가 아까 소재별로 나눴을 때 이 숨그림자는 다른 행성에서 온 이방인들을 소재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의 이방인은 과거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인가 이제 미래에 사는 사람이 잘 융화해서 잘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였으면 굉장히 뻔한 얘기가 됐었을 수도 있는데, 그 미래의 사람이 점점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결국에는 과거인과 똑같은 능력치를 갖게 되면서 이 과거인과의 추억을 이해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협약 같은 경우에는 김초엽 작가님의 상상력에 정말 천사를 보낸다라고 생각했던 작품입니다. 이방인이 기존에 그 행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애 주기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이 그 행성 사람들의 신앙을 위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결국에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나는 과정에서 그 행성의 사제가 쫓겨나는 이방인에게 쓴 편지글인데요. 일단 이 글 자체를 편지글 형식으로 썼다는 것도 굉장히 잘 어울렸고, 또 그 편지글 속에 나오는 이 행성의 비밀이 정말 대단합니다.
요것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작품인 인지공간은 저한테 와닿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던 작품이었어요. 저는 항상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인가라는 의심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그런 저한테 와닿는 문장이 많았던 작품이었는데, 제가 좋았던 부분을 짧게 읽어드리면, 스피어는 분열을 만들 것이라고, 서로 다른 지식을 갖게 할 거라고, 진리는 논쟁 속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했다. 불변하는 진리는 모두의 인지 속에서 동일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여전히 믿는다. 하지만 스피어가 정말로 분열일까? 스피어를 갖게 된 우리는 정말로 같은 격자를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공동인지 공간을 거닐면서도 각자의 스피어를 통해 진리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더 많은 종류의 진실을 만들어내는 다른 방법일 수도 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고 아마 제 필사 노트에 들어갈 구절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작품인 케빈 방정식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케빈 방정식에 등장하는 주요 장소인 그 관람차도 실제 우리나라에 실존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 케빈 방정식은 사고로 인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시간의 속도를 살아가고 있는 물리학자인 언니와 동생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언니가 사고 전에 연구를 했던 연구 주제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바로 시간 거품이라는 개념인데요. 대우주 속에 아주 작은 규모의 소우주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약간의 평행우주론이랑은 살짝 다른 결이거든요. 여튼 이런 연구 주제의 핵심은 우리가 대우주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작은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고, 이 언니는 이 관람차의 정상이 바로 이 소우주를 잠시나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미신들이 많거나 루머가 많거나 약간 또 높은 데 올라가면 울렁거리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소우주를 잠시나마 경험한 느낌으로 표현한 게 굉장히 신박한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을 다 읽고 나서 제목을 다시 보니까 제목을 굉장히 잘 지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통의 단편 소설집은 대표작의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따로 아예 방금 떠나온 세계라는 제목을 짓고 가거든요. 근데 이 제목이 이 책 안에 수록된 모든 작품들을 다 어우르는 것 같아서 제목도 굉장히 좋았던 책이었고,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굉장히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그 다음 달 바로 출간된 김초혁 작가님의 초단편 소설 행성어 서점입니다. 이 책은 SF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SF 입문서로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초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분량 자체도 짧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짧은 분량 속에서도 SF 특유의 느낌을 아주 진득하게 담은 작품들이 아주 많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김초혁 작가님 아주 열일하셨고 굉장히 좋은 작품들 많이 써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행성어 서점을 제 원픽으로 뽑고 싶습니다. 이 책이 또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SF는 과학적 소스를 이용해서 쓴 소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장르들보다 더 많은 자료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아무나 쓸 수 없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행성어 서점을 읽고 나서 우리 주변의 소재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SF를 쓸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생각을 심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행성어 서점은 총 2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1부에서는 서로에게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2부에서는 다른 방식의 삶이 있음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고, 1부에서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변에 있을 만한 소재들, 예를 들면은
전시회에 가서 한 작품을 보고서 느꼈던 걸 소설로 쓰시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발라드가 왜 유행하는가에 대한 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느낌으로 워밍업 하는 게 1부였다면 2부에서는 김초옥 작가님 세계관을 아주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아 김초옥 작가님 작품 수집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F 입문용으로도 추천하는 책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김채엽 작가님의 작품을 쭉 읽어오셨던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총 14편의 작품들이 수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김채엽 작가님의 작품들이 많이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초반에 그 지구 끝의 온실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써주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책에 다른 방식의 삶이 있음을 이라는 파트의 글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아주 다분하게 듭니다. 그리고 또 1부에서도 몇 가지 보면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이 떠오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김초엽 작가님 세계관의 집약본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김초엽 작가님은 작품에서 미래에 발전되는 기술이 과연 이것이 좋기만 할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 뒷면에 있을 수 있는 아픔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이 꼭 읽어야 되는 소설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작가의 말을 보면 수년 동안 노트에 잠들어 있었지만 어떻게 소설로 옮겨야 할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던 아이디어들이 이상하게도 짧은 소설이라는 제약을 걸어주면 스르륵 문장이 되어 풀어나온다. 이 소설들은 모두 그 마을에서 수집해온 이야기들이다. 홀가분이 가벼운 짐만 꾸려 떠난 휴가처럼 이 책을 즐겨주시길이라고 써주셨는데 그러기에는 이 책 너무 진국입니다. 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초엽 작가님의 행성어 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김초엽 작가님의 마지막 책 물의모사입니다. 첫 장편이었던 지구 끝의 온실이 김초엽 작가님의 도전이었다면 이 책 물의모사 또한 김초엽 작가님의 또 다른 도전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분명히 김초엽 작가님의 주제의식 중에 하나인 보편화된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임은 분명하지만 그걸 전달하는 소설의 느낌이 아주 지금까지의 작품들과는 다른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의모사를 읽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쓰셨던 작품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작가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착하고 따뜻한 이미지였다면 이 물의모사를 읽고 나서는 굉장히 판무파탈적인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물의모사는 어떤 마을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그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 고향이기는 하지만 그 분명히 재난의 공포가 있는 그 장소를 다시 돌아감으로써 이슈가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받지 않는 굉장히 폐쇄적인 마을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마을이 처음으로 개방이 되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여행 투어의 여행객의 시선으로 이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좀 다뤄볼 만한 게 지구 끝의 온실은 정말 그 대재앙을 겪었던 사람들의 시선이라면 이 물의모사의 시선은 그 재앙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재앙에 대한 슬픔보다는 연민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물의모사 사람들의 슬픔을 공감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온 사람들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묘한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또 이 소설의 주인공인 유한이라는 인물의 심정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대조를 이루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결국 마지막 결말에서는 와,
정말 반전이다. 와, 이렇게 끝난다고?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소설이었습니다. 기존의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과는 조금 다른 결의 결말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F 소설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소재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다분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튜버라든지 기자, 학생,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이 재난의 원인도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도 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지금까지의 작가님의 작품들과는 다른 결이긴 하지만 조금은 더 차갑고 냉소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소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초엽 작가님의 책 4권, 지구 끝의 온실, 방금 떠나온 세계, 행성어 서점, 물의 모사까지 리뷰를 해봤는데요. 작가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잘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작품을 읽고 나서 느꼈던 생각은 표현 방식은 다르긴 하지만 모든 작품에 대한 표현 방식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가치관이 나와 정말 잘 맞는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들은 왠지 제가 모두 다 수집을 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상을 해봅니다. 물의 무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조금의 휴식기를 갖는다고 하세요. 더 충분히 쉬시고 더 좋은 작품, 좋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냥 또 다른 작품으로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김초엽을 향한 팬레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